이게 명절날 차례상입니까?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짓밟는 자리입니까? 추석 차례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접시가 산산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신성한 상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이선아, 올해 57입니다. 30년간 막내 며느리로 살면서 매년 명절마다 이틀 밤을 새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손등엔 기름 화상이 켜켜이 쌓였고 허리는 늘 아팠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순한 제 남편이 조상님 상을 뒤엎을 만큼 폭발했을까요? 그리고 상을 뒤엎은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집에서 영원히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가 아닌 이선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설거지, 산책할 때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올해도 시작이네요. 추석 전날 저녁 6시 좁은 부엌이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고 벽시계는 똑딱똑딱 시간을 재촉합니다. 기름이 튀어올라 제 팔뚝에 톡 떨어집니다. 아, 저는 행주로 급히 닦아내고 다시 뒤집개를 잡습니다. 저는 타이밍이 생명이니까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편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손에 얼음팩을 들고 있네요. 제 팔에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얼음팩을 건넵니다. 손부터 식혀. 괜찮아. 1년에 몇 번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는 저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작년 화상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TV에서는 드라마 대사가 흘러나오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깊이 앉아 화면을 응시하고 계실 겁니다.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은 평온합니다. 이 부엌만 전쟁터죠. 휴대폰이 띵 소리를 냅니다. 형님의 문자입니다. 전 얇게 붙여줘. 모양도 예쁘게 부탁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형님은 내일 아침에 오실 텐데 벌써부터 주문이 들어옵니다. 매년 똑같은 문자, 똑같은 이모티콘까지요. 올해도 똑같네. 남편이 제 혼잣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0년간 쌓인 말들이 눈빛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저는 급히 전을 뒤집습니다. 한쪽이 살짝 탔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아무도 누가 전을 부쳤는지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시아버지 방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부를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매년 추석이면 꺼내시는 낡은 장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제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꼼꼼히 적어두시는 그 장부 말입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올랐을까? 남편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제사 비용도 따라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담만 늘어날 뿐 인정받는 건 없습니다. 저는 다시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프라이팬에 붓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전을 보며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내는구나. 내년도 아마 똑같겠죠. 그 다음에도요.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됩니다. 아직 저는 열판도 못 붙였는데 나물도 무쳐야 하고 탕도 끓여야 합니다. 올해도 추석이 왔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남편의 얼굴이 보입니다.
거실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들어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습니다. 올해는 차례상보다 사람이 먼저야. 저는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상 안 차리면 사람도 못 모여. 30년째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알아? 남편이 제 옆에 서서 전 접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이서 일할 때가 가장 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선아야, 정말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 그가 제 손등을 바라봅니다. 작년 화상 자국 위에 오늘 새로 생긴 빨간 자국이 겹쳐 있습니다. 마치 세월의 지층처럼 한 겹 한 겹 쌓여가는 상처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막내 며느리가 부엌일 다 하는 게 우리 집 전통인데. 저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속은 쓰립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평등, 당연하다는 말로 덮어진 희생들, 30년간 들어온 말들이 이제는 제 입에서도 나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윤아, 거기서 뭐하니? 네, 어머니. 물 마시러 왔습니다. 남편이 급히 냉장고를 열어 물병을 꺼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엌일을 돕는 걸 못마땅해 하십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손이 작아진다나요. 물만 마시고 나와. 선아 혼자서도 잘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춥니다. 뒤돌아서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정말 올해는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거실로 나갑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올해는 달라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타이머가 띵 소리를 냅니다. 다음 전을 붙일 시간입니다. 저는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프라이팬에 붓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상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을까요? 매년 더 화려한 상, 더 많은 음식, 더 완벽한 차례를 위해 누군가는 부엌에서 밤을 새웁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또 장부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숫자로 계산되는 제사 비용. 하지만 제 노동은 그 장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올해는 정말 달라져야 해. 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남편의 말이 그저 위로가 아니기를, 정말로 무언가 변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30년간 똑같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전이 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저는 뒤집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뒤집습니다. 완벽한 원형, 고른 색깔. 이것만큼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나물 5가지, 탕 3가지, 전 6종류. 새벽까지 쉴 틈이 없을 겁니다. 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저는 여기 홀로 서 있는 걸까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부엌은 전 냄새와 기름 연기로 가득합니다. 환풍기를 틀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제 옷과 머리카락에도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계속 장부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30년 동안 같은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 장부에는 큰아들이 낸 300만 원, 작은아들이 낸 100만 원이 꼼꼼히 적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틀 밤낮 부엌에서 보낸 시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가족 단톡방입니다. 형님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과일은 내가 준비할게요. 예쁜 거로 골라서 갈게요. 동서는 전이랑 나물만 부탁해요. 고고.
고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마치 즐거운 일을 함께 하자는 것처럼요. 하지만 형님은 내일 아침에 와서 과일 깎는 신용만 하다가 칭찬을 독차지할 겁니다. 이어서 친척들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큰 며느리 손맛 기대됩니다. 올해도 맛있는 전 부탁해요. 우리 막내 동서가 제일 솜씨 좋아.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엎어놓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이 제 몫이 됐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형님도 도왔고요. 하지만 어느새 가까이 사는 막내 며느리가 다 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형님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3시간째 서 있으니 다리도 붓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 부치느라 쓴 그릇, 나물 무치느라 쓴 그릇들. 이것도 다 제 몫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옵니다. 손목도 찌릿찌릿 아픕니다. 매년 추석이 지나면 한동안 파스를 붙이고 삽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웃지도 못할 병명입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아직도 전을 3종류나 더 붙여야 하고 나물도 2가지 남았습니다. 탕은 새벽에 끓여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짝 부엌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 파스와 진통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해. 고마워. 저는 진통제를 받아 먹습니다. 찬물로 꿀꺽 삼키니 속이 서늘해집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살짝 주물러 줍니다. 그 손길이 따뜻합니다. 내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도울게.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 텐데. 몰래 하면 돼. 우리는 공범자처럼 작게 웃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이 한 팀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남편도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며느리를 돕는 남편이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차남으로요.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자정입니다. 이제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람들이 연달아 울립니다. 새벽 4시, 5시, 6시. 내일, 아니 오늘 일어나야 할 시간들입니다. 저는 다시 뒤집개를 듭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부엌 창밖은 깜깜하고 온 동네가 잠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건 저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국의 며느리들이 지금 이 시간 부엌에 서 있겠죠. 올해도 시작이구나. 작게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반죽을 푼이다. 노릇노릇 전이 익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새벽 5시,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니, 밝았다기보다는 어둠이 조금 옅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부엌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습니다. 나물가는 싱겁지 않게 했지? 작년에 고모들이 뭐라 했잖아. 네, 어머니. 신경 써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물 그릇을 하나씩 들어보십니다. 젓가락으로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십니다. 시금치는 참기름을 더 넣었어야지. 고사리는 너무 작고 30년을 해도 한 번도 딱 맞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싱거우면 싱겁다고, 짜면 짜다고. 늘 뭔가 부족합니다. 시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장부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시간 없다.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10시에는 차례 지내야 해.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다니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저 더 서둘러야 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형님이 도착했습니다. 화사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하고 오셨네요.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어이구, 우리 큰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형님을 맞이합니다.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동서, 수고 많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요? 형님이 프라이팬 앞에 서더니 이내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고, 기름 튀네. 내 한복에 튀면 안 되는데. 2분도 안 돼서 형님은 부엌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입니다. 잠시 후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것은 둘째 고모 가족입니다. 아이고, 형님, 큰 며느리 벌써 왔네요. 그럼요, 일찍 와야죠. 거실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칭찬은 모두 형님에게 쏟아집니다. 과일 하나 들고 온 것뿐인데 마치 차례 준비를 다 한 것처럼요. 역시 큰 며느리가 있으니 든든해. 우리 미정이가 제일 살뜰하지.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전 부치는 뒤집개를 들고 있고 앞치마는 기름에 절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아주버님도 도착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립니다. 아버지, 올해 제사비용 장부 좀 봅시다. 시아버지가 장부를 탁 소리나게 펼칩니다. 숫자 얘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뭘 샀고, 영수증이 어떻고, 돈 얘기만 한참 이어집니다. 재료비가 작년보다 20만 원 올랐네요.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틀 밤낮 부엌에 서 있는 이 시간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하지만 그런 계산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십니다. 저는 몇 개나 더 붙여야 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10장 정도 더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어? 20장은 더 붙여야지. 이미 50장을 붙였는데 20장을 더 붙이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입니다. 차례까지 3시간 반 남았습니다. 20장을 더 붙이고 탕도 끓이고 상도 차려야 합니다. 과연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슬쩍 들어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부르시자 그는 다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끝없는 전과 함께요. 오전 8시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북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막내 삼촌이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작은 집은 가까이 사니까 준비하기 편하지. 우리는 대전에서 오느라 새벽같이 일어났어. 편하다고요? 저는 이틀 밤을 새웠는데요. 하지만 그저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반박하면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고모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며느리는 과일도 비싼 걸로 사왔네. 역시 센스가 있어. 그러게요. 포도가 정말 싱싱해 보여요. 형님이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서 보니까 좋아 보여서요. 시어머니가 형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늘 신경 써줘서 고맙지. 저는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생각합니다. 저는 없는 사람인가요? 이 부엌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는 저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갈까? 둘이서 그냥 나가자.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버릴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선아야, 매년 똑같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매년 똑같다는 걸. 하지만 지금 나가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불효자 부부가 되는 거죠. 차례만 지내고 생각해보자. 저는 접시를 닦으며 대답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피로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십니다. 제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 꼴로 상 앞에 서려고? 기름투성이네. 지금 전 붙이고 있어서 그래도 좀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는 형님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큰 며느리 좀 봐. 깔끔하잖아. 물론 깔끔하죠. 형님은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삼키고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신경 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시자 남편이 주먹을 꽉 쥡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는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더 슬픈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냈는데 작은 집은 겨우 30만 원? 그것도 좀 그렇네.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할까? 남편이 거실로 나가려 하지만 제가 붙잡습니다. 그냥 둬. 괜히 싸움 될 뿐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 참자. 응? 저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친척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작은 집이 가까운 게 복이지. 맞아, 준비하기 편하잖아. 큰 며느리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편하다, 당연하다, 가까우니까. 이 단어들이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전을 붙입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시계를 보니 9시입니다. 1시간 후면 차례를 지내야 합니다. 아직도 탕을 끓여야 하고 상도 차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도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기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살짝 줍니다. 상 차리는 건 내가 도울게. 같이 하자. 어머니가 보시면 몰래 하면 돼. 우리는 팀이잖아. 그 말에 조금 힘이 납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남편은 제 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 차린다. 시아버지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다짐하며 상 차리기에 돌입합니다. 탕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조심스럽게 상 위에 놓으며 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딱 맞췄습니다. 30년 경험이 있으니까요. 접시 배치를 재확인합니다. 조상님 위패를 중심으로 좌포우해, 홍동백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놓아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것에 특히 엄격하십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놓다가 제 손을 살짝 스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상을 돌아보시며 이곳저곳 지적하십니다. 전 접시가 너무 왼쪽이야. 가운데로 옮겨. 네, 어머니. 나물 그릇도 다시 놔. 순서가 틀렸어. 네, 알겠습니다. 매년 같은 지적, 같은 수정. 이제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을 빼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형님이 상석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깨끗한 한복, 단정한 머리, 완벽한 화장. 마치 오늘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의 옆에 앉으며 손을 토닥입니다. 우리 큰 며느리 오느라 고생했어. 형님이 겸손하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형님에게는 서울에서 오는 것이 고생이고 저에게는 이틀 밤샘이 당연한 일인가요? 친척들이 상 주위로 모입니다. 각자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저는 부엌 쪽 구석, 늘 앉던 자리로 갑니다. 가장 끝자리,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서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모두가 일어섭니다. 저도 따라 일어서지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틀을 서 있었더니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습니다. 티를 내면 또 지적받을 테니까요.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립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매년 맡는 냄새인데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술잔을 올리며 절을 합니다. 저도 따라 절을 합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어지럽습니다. 피로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지키자. 저는 속으로 되냅니다. 무너지지 않기. 그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칭찬이 아무리 형님에게만 가도 저는 저를 지킬 겁니다. 절이 끝나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음복을 하며 쏟아질 평가와 비교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전을 한 점 집어드십니다. 작년보다 나은데? 작은 칭찬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0년 만에 들은 낫다는 말. 하지만 곧이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가 서울에서 사온 전집 전보다는 못하지. 역시나 비교입니다. 제가 이틀 밤새 부친 전과 사온 전을 비교하시는군요. 오늘은 스스로를 지키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상이 무너져도 체면이 무너져도 저만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첫 절을 올리기 직전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저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얼음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제 손에 슬며시 쥐어줍니다. 손부터 사람부터 그가 작게 속삭입니다. 어젯밤에도 했던 말입니다. 차가운 얼음팩이 화상 입은 손등에 닿자 시원함이 퍼집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묘한 감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잠시 멀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팀이 있다는 건 저를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살짝 쥐었다가 놓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큰 위로가 됩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 사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제 편이 되어주는 유일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지 모릅니다. 멀리서 형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고모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깔깔대며 웃고 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겹쳐 들립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뭘 준비했는지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의 말들. 작은 집은 30만 원밖에 안 냈다며? 그래도 가까우니까 일은 하잖아. 큰 며느리가 과일값만 20만 원 썼대. 돈.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제 시간과 노동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 저 말들을 다 듣고 있겠죠. 그의 턱 근육이 꽉 물려 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가 저를 돌아봅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 아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화내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 대신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선언합니다. 음복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 본격적인 평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음식을 먹으며 쏟아낼 품평들. 매년 반복되는 의식입니다. 남편이 제 귀에 속삭입니다. 오늘만 참자. 하지만 정말 선 넘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폭발 직전의 화상 같은 그의 마음을. 우리는 팀이니까 같이 버티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습니다. 차가운 그의 손에 온기를 전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는 팀이야. 그 말이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제 편이라는 것. 그것이 이 전쟁 같은 명절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인지도 모릅니다. 둘만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곧 시작될 음복의 시간. 쏟아질 말들과 평가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같은 팀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품평의 시간이죠. 삼촌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바로 말합니다. 국이 좀 싱겁네. 제가 3번이나 간을 맞췄는데도 싱겁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반박하면 더 큰 지적이 돌아올 테니까요. 고모가 전을 한 점 집어들며 말합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가 부친 전은 모양이 예쁘다. 역시 솜씨가 좋아. 큰 며느리가 부친 전이라니요. 형님은 부엌에 이분도 있지 않았는데.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뭅니다. 맞아요. 우리 미정이가 요리 학원도 다녔잖아요. 시어머니가 거들고 형님은 겸손한 척 웃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홀로 이틀을 보냈는데 형님이 모든 칭찬을 받습니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놓습니다. 아버지, 이번 제사 비용 추가로 20만 원 더 냈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고요. 봉투가 두툼합니다.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과시하듯 봉투를 살짝 열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역시 큰아들이 든든해.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버님이 우쭐해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돈은 우리가 많이 냈으니까 노동은 좀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마치 하찮은 것처럼 들립니다. 노동이야 당연히 며느리들이 해야지. 그게 전통이고. 막내 고모가 거듭니다. 당연하다는 말. 또 그 말입니다. 저의 이틀 밤샘이 그저 당연한 일로 치부됩니다. 저는 접시를 닦다가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차오릅니다. 숨이 막힙니다. 남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가 참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를 위해 참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의 인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작은 집은 30만 원밖에 안 냈잖아.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공기를 얼게 만듭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까 준비는 하잖아. 준비가 뭐 별거야? 그냥 음식 좀 하는 거지. 그냥 음식 좀 하는 거라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물 한 젓가락 집어 드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나물이 작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고사리가 너무 질기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큰 며느리가 서울에서 사온 나물은 정말 부드럽던데. 또 비교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데치고 무친 나물과 마트에서 산 나물을 비교합니다. 형님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서, 너무 수고했어요. 좀 쉬어요. 남은 건 내가 할게요. 하지만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작은 집은 거의 노동만 하는 거네. 누군가의 말이 또 들립니다. 노동만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그게 하찮게 들릴까요? 왜 돈보다 못한 것처럼 취급받을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전을 한 점 더 접시에 담으며 생각합니다. 이 전 한 장에 들어간 저의 시간과 정성.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먹을 뿐입니다. 탕이 좀 짠데? 이번엔 둘째 삼촌입니다. 끊임없는 지적과 평가.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친척들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돈 얘기, 자랑 얘기, 비교 얘기. 그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그저 부엌과 상 사이를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그림자. 올해 제사 비용이 150만 원이나 들었네. 시아버지가 장부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150만 원. 그 중에서 제 노동의 가치는 얼마로 계산될까요? 아마 영원히 계산되지 않겠죠. 고모부가 술을 한 잔 들이키더니 크게 말합니다. 이 집은 큰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해. 센스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맞아요. 과일도 비싼 걸로 골라왔잖아요. 과일 하나로 이렇게 칭찬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웠는데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음복은 계속되고 평가도 계속됩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릇을 치우고 음식을 더 내오고 물을 따릅니다. 동서야, 김치 좀 더 가져와. 형님의 부탁에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김치를 꺼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편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선아야, 이건 너무해. 더는 못 참겠어. 조금만 더.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이 뜨겁습니다. 폭발 직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폭발하면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불효자가 되고 못된 며느리가 됩니다.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형님의 밝은 목소리, 시어머니의 칭찬, 친척들의 맞장구. 화목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만 빠진, 저만 보이지 않는 그림.
저는 김치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남편도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음복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쌓인 그릇들이 산처럼 높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오십니다. 제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 꼴로 상 앞에 서 있었니? 앞치마를 보니 정말 엉망입니다. 기름 자국, 양념 자국, 국물 자국까지 이틀 밤낮 부엌에서 전쟁을 치른 흔적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갈아입겠습니다. 갈아입는다고 되는 일이야? 사람들이 다 봤잖아. 창피해서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거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정도입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큰 며느리 좀 봐. 얼마나 깔끔한데. 한복도 국임 하나 없잖아. 시어머니가 거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형님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웃으며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 완벽한 화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니 당연하겠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변명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뭐라고 해봤자 핑계로 들릴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툭 치십니다. 이따가 손님들 더 올 텐데 이런 꼴로 돌아다니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인내심의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어머니, 선아가 이틀 밤을 새워서 준비했습니다. 앞치마가 더러운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도윤아, 내가 왜 끼어들어? 제 아내 얘기니까 끼어듭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십니다. 평소 순한 아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밤새 일한 건 안 보이시고 앞치마 더러운 것만 보이십니까? 이 자식이 어미한테 대들어?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거실에서도 무슨 일인지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봅니다. 저는 휘청거립니다. 피로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합니다. 선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힙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오십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선아 앞치마 가지고 뭐라고 하셔서. 앞치마? 앞치마가 뭐? 시아버지가 제 앞치마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정말 너무하네. 손님들 앞에서 이런 꼴로 돌아다녔어? 그 말에 남편이 폭발합니다. 이런 꼴이라뇨? 선아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 며느리가 명절에 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 또 그 말입니다. 제 30년 세월이 그저 당연한 일로 정리됩니다.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나 봅니다. 어머, 동서 앞치마가 정말 좀 갈아입는 게 좋겠어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십니다. 그것 봐. 큰 며느리도 그렇게 말하잖아. 저는 형님을 바라봅니다. 깨끗한 한복, 완벽한 모습, 그리고 제 앞치마를 보며 살짝 얼굴을 찌푸리는 표정.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갈아입겠습니다. 제가 작게 말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습니다. 선아야, 사과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좀 지저분했나 봐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제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시아버지가 장부를 들고 오십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싸울 시간 있으면 내년 제사 비용이나 논의하자. 물가가 또 오를 테니 더 걷어야. 내년, 또 내년입니다. 이런 일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될 거라는 뜻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부엌 쪽을 기웃거립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작은 며느리가 좀 그렇대. 앞치마가 너무 더럽다고.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제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제가 이제는 더러운 앞치마 하나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봅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폭발 직전의 화산 같은 그 눈빛을. 여보, 제가 작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음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제 앞치마 사건 이후로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고 시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장부를 펼치며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내년엔 각 가정에서 더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요, 아버지? 아주버님이 묻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리십니다. 작은 집은 최소한 50만 원은 내야 할 것 같고 큰 집은 7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노동은 여전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도 큰 집이 든든하니까 다행이지. 맞아. 돈 많이 버는 집에서 더 내는 게 맞지. 아주버님이 으스대듯 말합니다. 돈이야 우리가 낼 수 있죠. 대신 노동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저를 보며 덧붙입니다. 작은 집은 돈도 별로 안 내면서 노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다. 또 그 말입니다. 제 이틀 밤샘이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됩니다. 남편이 주먹을 꽉 쥡니다. 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지만 이번엔 그가 제 손을 뿌리칩니다. 노동이 당연하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아주버님의 말에 고모들도 거듭니다. 맞아. 우리 때는 더 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일주일씩 준비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진 거야. 편하다고요? 저는 숨이 막힙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편하다니요. 형님이 상냥한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그래도 동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좀 쉬어요, 동서. 남은 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뿐입니다. 쉬라는 말이 칭찬 같지 않아요. 제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형님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역할, 정해진 자리. 저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십니다. 그나저나 내년엔 음식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 올해는 좀 부실했어. 부실하다고요?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이 부실하다고요? 어머니,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십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큰 며느리 음식 솜씨를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형님이 겸손한 척 웃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가 훨씬 잘해요. 그래도 네가 서울에서 사온 반찬이 더 맛있었어. 사온 반찬과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비교합니다. 제 30년 내공이 돈 주고 산 반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막내 삼촌이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합니다. 그래도 작은 집이 가까이 살아서 다행이야. 매번 이런 일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맞아요. 우리는 멀리 살아서 준비하기도 힘든데. 친척들이 한마디씩 거듭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선아 씨는 반찬 가게도 하니까 음식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고모부가 덧붙입니다. 제 직업까지 들먹이며 당연함을 강조합니다.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하나?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도윤아, 왜 그래?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요? 제 아내를 이렇게 모욕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모욕이라니 그런 게 아니고. 형님이 중재하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형수님은 과일 하나 사온 걸로 칭찬받고 제 아내는 이틀 밤새 일한 걸로 욕먹는 게 정상입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니 모두가 입을 다뭅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십니다. 차남이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떨림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뜨겁습니다. 폭발 직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 당신이 괜찮다고 하는 게 제일 안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눈물이 되어 흐를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비웃듯 말합니다. 작은 집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까짓 부엌일 가지고. 그까짓 부엌일. 그 말이 방아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모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러게. 옛날엔 이런 일로 따지지도 않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해. 나약하다. 제가 나약하다고요? 30년을 버틴 제가요? 제가 나약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으로 반박하는 목소리입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제가 나약하다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늘 조용했던 막내 며느리가 목소리를 낸 것이 충격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말은 멈출 수 없습니다. 30년간 쌓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작은 반박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막내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30년 했으면 이제 익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익숙해야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30년의 인내가 당연함으로 치부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집은 돈도 별로 안 내잖아. 30만 원? 그게 뭐야? 아주버님이 또 돈 얘기를 꺼냅니다. 30만 원. 저희가 낸 돈입니다. 하지만 제 노동의 가치는 왜 계산하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선아야, 내가 불만이 그렇게 많았니?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진 제 희생이 보이지 않으시는 건가요? 어머니, 저는 그저 뭐,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마치 제가 배은망덕한 며느리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십니다. 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동서, 그냥 좀 참아요. 가족인데 이런 일로 따지면 되겠어요? 가족. 그 말이 더 아픕니다. 가족이면서 왜 저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작은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그러게, 이런 일로 분위기 망치고 차라리 돈을 더 내든지. 돈, 또 돈입니다.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안의 전통이야. 며느리가 제사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문제 삼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전통, 당연함, 용납할 수 없음. 이 단어들이 저를 옥죄어 옵니다. 그때 막내 고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번엔 작은 집이 완전 무임승차네. 접시가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제가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친 겁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무임승차. 그 말이 공기를 얼게 만듭니다. 30년간 제가 해온 모든 일이 무임승차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움직임이 느리고 무겁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임승차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그래, 무임승차지.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막내 고모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큰 집은 50만 원 넘게 냈는데 작은 집은 고작 30만 원. 그것도 제대로 내는지 의심스러워. 모욕이 계속됩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상 모서리를 잡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고 있습니다. 여보, 제가 속삭입니다. 남편을 말려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놔두고 싶은 마음이 충돌합니다. 선아야. 남편이 저를 봅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가득합니다. 미안해.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십니다. 작은 집은 정말 무임승차 맞네. 돈도 안 내고 일만 조금 하는 걸로 떵떵거리고. 일만 조금. 제 이틀 밤샘이 조금이라고 표현됩니다. 저는 남편을 봅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30년간 유지해온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여보, 제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내 편이야. 눈빛으로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결과가 와도 저는 남편의 편이라고. 정적이 흐릅니다.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3초의 정적이 흐릅니다. 길고도 짧은 3초. 그 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참으면 내년에도 같다는 것을. 손등이 욱신거립니다. 올해 생긴 화상, 작년의 화상 자국, 그 아래 희미하게 남은 재작년의 흔적들. 마치 나이테처럼 제 손등에 새겨진 30년의 시간들이 아파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화려한 차례상, 제가 이틀 밤낮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전 6종류, 나물 5가지, 탕 3가지.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 상 위에 제 노동이 보이시나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풍경일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장부를 들고 계십니다. 거기엔 큰 집 50만 원, 작은 집 30만 원이 적혀 있겠죠. 하지만 제 48시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깨끗한 그 손을. 과일 하나 들고 온 것뿐인데 모든 공을 인정받는 그 손을 토닥이고 계십니다. 형님은 여전히 깨끗한 한복 차림으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상냥한 말로 저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립니다. 돈 얘기, 체면 얘기, 전통 얘기. 그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남편을 봅니다. 그의 손이 상 모서리를 잡고 있습니다. 떨리는 그 손에서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느껴집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제 딸이 시집 가면 딸도 이렇게 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당연한 노동자로, 무임승차라고 욕먹으면서도 묵묵히 부엌을 지키는 사람으로? 아닙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제 침묵이 이 불평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오늘 끝을 봐야겠어요. 제가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남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입니다. 남편이 저를 봅니다. 그의 눈에 같은 결심이 보입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등을 봅니다.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발 직전의 화상 같은 그 손.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선을 그을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무언의 합의가 완성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라는 것을. 시계가 똑딱거립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3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니까요. 정적이 계속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십니다. 그래, 작은 집은 무임승차 맞지.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뱉으십니다. 가정부처럼 부엌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돈 없으면 몸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니? 가정부. 그 단어가 공간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정부라고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시어머니 친아들의 아내인 제가 가정부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섭니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무섭도록 차갑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틀린 말했어?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일이라도 해야지. 시어머니는 당당합니다. 마치 당연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차례입니까? 모두가 남편을 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며 지켜봅니다. 이게 차례냐고요.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짓밟는 자리입니까? 도윤아, 너 지금. 시아버지가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습니다. 30년입니다. 선아가 이 집 며느리로 산 게 30년이에요. 매년 명절마다 이틀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뒷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가정부라고요? 제 아내가 가정부입니까? 그럼 뭐야?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아주버님이 끼어들려 하지만 남편이 폭발합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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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돈입니까? 그럼 선아의 노동은 돈으로 계산 안 됩니까? 남편이 차례상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이 상 모서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상 위의 음식들 다 선아가 만든 겁니다. 전 6종류, 나물 5가지, 탕 3가지. 이틀 밤낮을 부엌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가정부 일이라고요? 그래, 가정부지. 돈도 없으면서 부엌 일이나 하는 게 가정부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가 되려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두 손으로 차례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차례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접시가 산산이 깨집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전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나물이 흩어집니다. 과일이 굴러갑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차례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미쳤어. 친척들이 소리치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십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조상님 상을 엎어? 조상님 상이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이건 조상님 상이 아니라 사람을 짓밟는 상입니다. 제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는 이런 자리는 차례가 아닙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 손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선아야, 나가자. 뭐, 어디로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치시지만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따라 일어섭니다. 다리가 떨리지만 남편이 잡아주니 든든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치십니다. 하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선아야, 신발 신어. 남편이 제 신발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을 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이 집을 나서는 겁니다. 정말 나갈 거야? 형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형님. 이제 끝입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와 욕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추석의 맑은 하늘이 눈부십니다. 괜찮아? 남편이 제 얼굴을 살피며 묻습니다. 네.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입니다. 무너진 건 차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옥죄던 굴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집으로 가는 차 안 남편이 운전하며 말합니다. 미안해.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추석 아침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쉬지 그래요? 아니야. 이건 오늘 끝내야 해. 남편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저는 남편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도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영수증을 모두 꺼냈습니다. 3년치 명절 영수증이 빼곡합니다. 오후 내내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제 손등을 찌그러 오고 부엌의 타이머 기록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한 장씩 스캔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당신 노동의 증거야. 30년은 못하더라도 최근 3년이라도 정리할 거야. 저녁을 대충 먹고도 남편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컴퓨터로 뭔가를 만들고 사진을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아야, 이것 좀 봐. 컴퓨터 화면에는 정리된 표가 있었습니다. 추석제사 실질 비용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틀 48시간 노동.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0만 원. 재료비 35만 원. 우리가 낸 30만 원 빼면 오히려 65만 원 적자야. 제가 놀라 남편을 봅니다. 이게 올해만이야. 작년, 재작년 것도 비슷해. 3년 평균으로 매년 70만 원씩 우리가 더 썼어. 남편이 제 손등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것도 증거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입니다. 지금 보낼 거예요? 늦은 시간이 더 좋아. 다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우리 집의 추석은 노동이었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3년간 우리 부부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노동 시간입니다. 확인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올립니다. 손등 사진, 타이머 캡처, 영수증, 정리된 표까지. 메시지를 보낸 후 남편은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이제 그쪽이 생각할 시간이야.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례상을 뒤엎고 나온 날.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9시가 넘어서 눈을 떴습니다. 추석 다음 날 9시까지 잔 건 결혼 후 처음입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시댁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제 집, 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련합니다. 가슴속에 막혀있던 뭔가가 뻥 뚫린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자유로운 추석 아침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네.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단톡방 확인해 봤어? 아직요. 무서워서.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선아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입니다. 어젯밤에 보낸 자료들 다 봤다. 오늘 저녁에 올 수 있겠니? 할 얘기가 있어. 저희가요? 그래.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야. 저녁 7시에 와라. 전화가 끊깁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갈 거예요? 가야지. 피할 수 없는 일이야.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은 어제 겪었으니까요. 저녁 7시 우리는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네. 이제 뭐든 감당할 수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차례상은 완전히 치워져 있고 거실엔 의자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마치 가족회의를 하듯이 시부모님, 형님, 부부, 그리고 의외로 둘째 고모님까지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십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아야, 내가 계산을 해봤다. 시아버지가 종이를 꺼내 보이십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보낸 자료대로 계산하니 3년간 우리가 너희한테 200만 원이 넘는 빚을 진 거더라.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건 수고가 아니라 노동이고 희생이었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노동. 미안하다, 선아야. 8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십니다. 거칠고 상처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이 손이 우리 집을 지켰구나.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어머니, 저도 울컥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받는 인정입니다. 오늘은 내가 앉아라. 여기 상석에 시어머니가 저를 이끕니다. 늘 형님이 앉던 그 자리로. 어머니, 제가 어떻게 앉아. 오늘만이라도 너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저는 떨리는 다리로 상석에 앉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서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새롭습니다. 형님이 일어나 제 앞에 섭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나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형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약속해.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차례상은 간소하게 각 가구가 한 품목씩만 준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 품목씩? 네. 공평하게 분담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도 가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 상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어. 고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도 며느리 시절 그랬어. 그때는 더했지. 그런데 왜 나도 모르게 그때의 나를 잊고 살았을까?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각자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시아버지의 약속이 공간에 울립니다. 그럼 이제 저녁 먹자. 오늘은 내가 차린다. 시어머니가 일어서십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일어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으로 제지하십니다. 앉아 있어. 30년이면 충분해. 오늘은 너가 대접받는 날이야. 1년 뒤 추석입니다. 시댁 거실에 간소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전 한 판, 탕 한 냄비, 나물 2접시, 과일 1접시. 작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정성은 그대로입니다. 각 가정이 한 품목씩 가져왔습니다. 큰 댁은 전, 우리는 나물, 고모네는 과일. 모두가 자기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것들입니다. 차례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짧은 묵념과 절, 복잡한 의식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갑니다. 근처 국밥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 컵에 물을 먼저 따라주십니다. 먼저 마셔. 작은 제스처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먼저 배려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올해 나물 정말 맛있더라. 형님이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작년과 다릅니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짜 고마움이 담긴 말입니다. 형님 전도 정말 예뻤어요.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고
국밥이 나옵니다. 뜨끈한 국물 냄새가 구수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좋네.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십니다. 밥도 편하게 먹고 서로 얼굴 보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작년엔 상 치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고모가 맞장구 칩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거리엔 가족들이 삼삼오오 걸어갑니다. 다들 편안한 얼굴입니다. 우리처럼 외식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선아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네, 어머니. 저는 미소 짓습니다. 진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후회 안 해? 뭐요? 작년에 상 엎은 거. 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집에 돌아와 부엌 서랍을 엽니다. 작년까지 매년 명절마다 끼고 살았던 빨간 고무장갑이 안쪽 깊숙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상을 무너뜨린 날 무너진 건 사람이 아니라 불평등이었다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명절 증후군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올해도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로. 저는 TV를 끕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앉습니다. 내년엔 더 간소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중요한 건 상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진짜 추석 같은 추석입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사람이 먼저인 추석. 이제야 진짜 명절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이선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간 차례상 음식 담당 가정부 같은 며느리였던 제가 비로소 이선아라는 보통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매년 명절마다 부엌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동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가정부가 아닌 소중한 가족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